안녕하세요, 여러분. 의사소통 과목입니다. 의사소통 과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의사소통 과목의 목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소통 과목의 목표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인간관계의 뇌과학적 이해로부터 윤리적인 이해, 심리학적인 이해, 사회학적 특성,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온전한 주인이 되고 그리고 또 온전한 다른 개인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기술을 함양하는 것이 본 교과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성적 평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 평가는 출석 20%, 중간고사 20%, 기말고사는 발표가 되겠습니다. 20%, 그리고 과제 20%, 그리고 이해, 수업 시간의 태도 20%로 그렇게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2교시 수업인데요. 1교시에는 이렇게 저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때때로 여러분께서 저는 실제로 챕터를 그룹으로 연구해서 또 정리해서 발표도 하게 하는 과제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제가 부교재를 정했어요. 그래서 부교재를 여러분이 그룹별로 읽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교재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선정한 교재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공동체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작가가 김성희 교수님이십니다. 이름이 저랑 똑같네요. 저는 최성희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부교재로 제가 리듬이라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자, 이때 리듬은 우리가 소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사례에서 상대방의 리듬을 맞춰 주었을 때 그 소통이 잘 된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책으로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책이고요. 여러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책을 선정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발표하고 읽고 서로 소통하면서 본 의사소통 수업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챕터 1 인간관계의 뇌과학적 이해.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책 안에 담겨 있고 단순히 의사소통 기술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우리 신체 조직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일까요? 팔이 한쪽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뭐 신장 한쪽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뭐 심장도 인공으로 많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뇌가 없거나 뇌가 바뀌면 여러분이 살 수가 없거나 여러분이 뇌가 바뀌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뇌가 가장 중요하고 뇌가 모든 인간의 중추적인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행동이나 그런 현상들이 사실 뇌에서 어떻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한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동과 사고가 뇌과학적 측면에서 이해가 되고 바뀌면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첫 번째 챕터가 인간관계의 뇌과학적 이해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1챕터 인간관계와 뇌과학적 이해 그리고 맨 첫 페이지를 보시면 첫 챕터에 인간관계와 뇌과학적 이해가 1장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책을 원래는 사셔야 되고요. 이제부터 혹시나 못 산 사람은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자세히 읽으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교재가 아니라도 이 첫 멘트가 책의 첫 장 멘트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인간은 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인간임을 알 수가 있고 또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겠죠.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PPT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들으시고요. 여기 PPT로 컬러로 잘 올려드렸고요. 첫 번째 여기 치킨보이 Unbelievable Story라고 해서 2016년에 나온 건데요. 이분이 피지라는 나라에, 조그마한 나라에 사는 그 31세 수지트 쿠마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이 친구가 생후 얼마 안 돼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또 곧이어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친구가 닭장에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닭과 같이 모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닭이 먹는 모습밖에 없기 때문에 닭과 똑같이 먹이를 이렇게 부리로 주어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닭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서 8년을 살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조가 되었는데 어떤 노인에게 구조가 됐지만 또 30살까지 약간 가두어진 감금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데 거의 사회와의 접촉이 거의 없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백인 여성이 이 분을 발견하고 이제 데려와서 뭐 이렇게 후원 재단도 설립하고 그리고 스킨십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8살에 발견했을 때 이 친구의 모습은 부리가 없는데도 닭처럼 부리를 줬고 닭처럼 날개짓을 하고 틈만 나면 닭처럼 앉아서 이렇게 졸고, 그리고 몸에 털이 없는데도 부리로 털갈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예만 봐도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서로 만나고 상호작용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을 성장하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동물하고 옥사나 말라야라는 아이는 개하고 살았고, 라무라는 아이는 인도에서 늑대와 함께 살았고, 벨로는 침팬지에서 살았고, 다니엘은 염소와 함께 살았는데 이 야생 어린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인간에게 구조됐을 때 사실은 적응하지 못하고 거의 대체로 이른 나이에 죽거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첫 번째 이제 타인에 대한 뇌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뭐 이상하다, 이 사람이 어떻다 라는 판단을 3초 이내로 한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연구를 했을 때 타인의 표정을 읽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0.01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0.1초도 아니고 띡도 아니고 거의 순식간에 판단을 하고 뇌에다가 대처를 보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뇌에 제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PDF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컬러로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뇌가 대뇌 피질, 가장 바깥에 이제 생각하는 뇌 피질이 있고요. 뇌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편도체라는 게 필요해서 편도체의 모양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해마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바깥의 피질, 이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대뇌 피질이 이제 생각뇌이고, 이 중간에가 감정뇌가 있고, 더 안에 간뇌, 중뇌, 연수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의 생명뇌이죠. 호흡 그런 것을 다루는. 그런데 이 편도체는 감정뇌, 중간에 있는 감정뇌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느꼈던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편도체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3살 때, 5살 때, 10살 때, 네, 다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장이 안 된 것 같지만, 소뚜껑 보고 놀란 마음, 자라 보고 놀란 마음,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라를 보고 놀랐던 그런 기억이 편도체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잊고 살다가 그 비슷한 소뚜껑만 봐도 갑자기 편도체에 있는 그 기억이 살아나면서 엄청나게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편도체에 사실 많이 저장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연구한 것은 어떤 그 타인의 표정을 봤을 때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정보를 우리 바깥에 뇌가 대뇌 피질이잖아요. 그 안에 이제 감정뇌가 있고 그 안에 뇌관이 있습니다. 뇌관이 생명뇌인데 그 뇌관에 시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상에서 맨 처음에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요.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뭐 느끼거나 맛보거나 하는 모든 정보를 시상에서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여서 이 정보를 어디로 보낼까를 결정을 하는데 가장 빠르게 하겠죠. 우리 뇌는 컴퓨터에 수백 수천 개가 있어도 모자란, 설명이 안 되는 슈퍼 왕 컴퓨터입니다.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쟤는 왜 이걸 못해, 너무 어리석어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모든 인간은 슈퍼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최고예요. 나도 최고, 여러분도 최고, 모두 최고예요. 우리는 슈퍼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면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위험하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감정 뇌 편도체로 바로 보내서 반응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 판단, 생각해야 되고 좀 알아봐야 되겠고 이거 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런 정보는 대뇌 피질로 보내서 알아보고 생각하고 공부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건 어디로 보낸다고요? 편도체. 근데 시상이 가장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도체가 가장 그 중간에 아까 보셨죠? 가까이 있잖아요. 여기 기저핵 안에 여기가 시상입니다. 시상에서 가장 가까운 편도체로 정보를 빨리 보내는 거예요. 대뇌 피질만 해도 너무 멀어서 나중에 보낸다고 합니다. 뭐 이제 이거는 학자들이 이제 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구한 것에 대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 연구자들은 대뇌 피질보다 편도체가 거리가 짧아서 이제 편도체를 보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편도체가 감정을 이렇게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또 바로 편도체로 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표정 읽기에 대한 연구에서 표정은 탄생 초기부터 발달한다라고 연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신생아를 연구했는데 사람 사진과 원숭이 사진을 보여주면 뇌파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 사진에 더 좋은 뇌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생아부터 이제 발달한다고 보고 있고, 청소년과 성인의 감정의 표정 읽기는 성인보다 청소년이 조금 느리다고 합니다. 이제 감정적인 반응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일 경우에는 우리 뇌의 앞에 전전두엽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뇌 피질 중에 가장 늦게 발달하는 곳인데, 그곳은 성인을 지나서 20세가 되어서야 완성되는 곳이라 이제 그런 이성적인 판단의 표정 읽기는 아직 청소년이 성인보다는 이제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편도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오면 PPT에서 또 잘 보세요. 편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약 3개월이 되면 기쁨, 슬픔, 혐오를 배우게 되고 그것을 느끼면서 배우는 거겠죠. 엄마가 밥 주면 기쁘고 기저귀 안 갈아주면 혐오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감정이 생기고 느끼는 거죠. 네, 그렇게 6개월이면 분노, 놀라는 일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고 또 8개월일 때는 공포, 네, 2살인 경우에 질투, 공감, 당황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은 2살 정도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도 사회적인 상호작용, 엄마와 또 돌봐주는 분과 주변 사람과 상호작용을 많이 한 친구들이 이 공감에 대한 그 편도의 능력이 더 빨리 발달하겠죠. 네. 그리고 3살이 되면 수치심, 죄책감, 그러니까 오줌을 가리고 못 가리고 하면서 수치심, 죄책감 느끼게 되는데 이때 정말 그 정확한 규율이 중요하지만 아이에게 너는 오줌도 못 가리냐 이런 수치심을 주면서 하면 이제 수치심이 너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3살 이후에는 열등감, 우울 이런 감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감정들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소화하고 반응하고 느끼고 상호작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가 감정적인 부분에서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또 슬플 때 충분히 슬퍼하고 기쁠 때 충분히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겠죠. 근데 너무나 슬픈데 울지 마. 남자는 울면 안 돼. 뭐 이런 거 갖고 울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참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해소하지 못한 감정이 편도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슬플 때는 충분히 울게 하고 울어도 괜찮아. 슬퍼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기쁠 때 그거 갖고 기뻐하냐 이렇게 하면 또 수치심 되겠죠. 충분히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해주고 또 수치심이 올라오면 충분히 수치심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감정은 충분히 느꼈을 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다 해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느껴야 할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면 그것이 남아서 나중에 계속 어려움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정서지능을 개발하려면 이것은 제가 별도로 가져온 자료이고요. 그 아이의 감정을 부모가 또는 교사가 여러분은 유아 영어 교사나 부유교사가 될 분들이잖아요. 감정을 잘 포착하고 친해지고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슬퍼요, 기뻐요, 우울해요, 사랑해요, 질투나요. 예, 그런 걸 다 표현해야지. 왜 질투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우리들의 감정이잖아요. 충분히 표현하고 해소하고 서로 느껴주고 하면 편도의 어려움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제 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러한 우리는 교사가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2번째 타인 모방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 모방하기는 뇌학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뇌가 그 거울 뉴런이라는 그 뉴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뇌에 보면 아까 뇌에 보였을 때 안쪽이고요. 3곳 정도의 거울 뉴런이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거울 뉴런의 하는 역할은 그 뇌의 거울 뉴런이 하는 역할은 타인의 행동을 보았을 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거울 비춰주니까 따라하고 타인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모방하고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울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원숭이가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보고 이제 신기해서 뇌를 연구해서 찾아낸 것이 거울 뉴런인데요. 이렇게 하면 원숭이가 따라하고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큼 고도로 따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울 뉴런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다고 하는데 이 거울 뉴런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슬퍼할 때 이렇게 거울 뉴런이 그 슬픔을 같이 느끼니까 함께 슬퍼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놀라면 같이 놀랄 수도 있고 그리고 슬픈 영화를 보았을 때 그 상대방 그 주인공에 공감해서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것은 다 이 거울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오래 살면 성격도 비슷해지고 생긴 것도 비슷해지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럴 때도 상대 거울 노련이 매번 상대를 보는 것을 작동하니까 비슷하게 행동하고 비슷한 또 먹는 게 같고 이렇게 하니까 비슷해지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울 뉴런의 작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웃는 걸 보면 마치 내가 웃는 듯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행복한 것을 보면 내가 행복한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아주 평화로우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은 우리 몸을 왜 순환을 아주 좋게 하고 긴장하지 않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런 건강하게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거울 뉴런이 작동하겠죠. 그러면 내가 너무 우울할 때도 좋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나의 거울 뉴런이 작동하니까 마치 내가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공감하고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할 때는 좋은 사람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예, 함께 웃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더 웃고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힘들 때도 거울 노련의 작동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진다. 이것이 이제 겨울 노련에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우울할 때 행복한 사람 보면 행복해지지만 바꿔서 말하면 내가 행복할 때 타인을 만나면 타인이 어떻겠어요? 행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확률이 40% 이상이다. 예, 3분의 1 이상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야 될까요? 행복해야 되겠죠? 네. 행복하지 않으면요. 행복한 사람 만나야 되겠죠? 네. 그리고 행복한 영화 보시고 물론 슬픈 영화, 공포 영화 이런 거 다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때 슬픈 영화를 볼 때, 슬플 때 슬픈 영화를 보면 충분히 슬퍼해야 됩니다. 충분히 슬퍼해서 내 안에 쌓여있던 그 슬픔까지도 다 꺼낼 정도로 슬퍼하면 이 감정, 편도체에 쌓여있던 슬픈 감정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려울 때도 너무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던 그 두려움이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해? 왜 슬퍼해? 해서 참으면 편도체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슬퍼하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감정을 충분히 느껴줘서 인정해주고 나의 감정을 아껴주고 그래 네가 슬프구나, 네가 두렵구나, 네가 질투나는구나 이렇게 해야 질투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집니다. 근데 난 질투하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난 슬프지 않아 이렇게 하면 내 안에 무의식에 쌓여있는 그런 감정들은 해소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네. 본, 이 과목은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소통을 잘 하려면 여러분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잘 알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첫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과 사회성과 뇌라는 측면을 이제 그 내용이 이 책에 있는데 첫 번째 상호작용과 보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과 눈이 마주치면 제가 이제 그냥 PPT로 이렇게 처음에 녹화를 할 수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이것이 영상이지만 저의 눈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원격이지만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고 또 에너지를 보낼 수 있고 이런 영상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익숙해지면 제가 목소리만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인과 눈이 마주치면 초콜릿을 먹었을 때와 같은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나 또는 친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가족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눈을 마주쳐야 되겠죠.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뇌가 초콜릿을 먹은 것처럼 반짝하고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오셔서 놀이지도를 설명해 주셨는데 유아들에게 여러분 친구들 눈을 바라보아요. 자, 이제 눈 바라보고 눈 키스. 네, 눈 바라보고 눈 뽀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제가 어떤 분에게 이제 들었어요. 가족들도 서로 조화로운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답변을 아침에 출근할 때 눈을 마주치세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눈을 마주치세요. 이렇게 부모님과 또 형제와 눈을 마주치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는 것이 이렇게 우리 뇌에 초콜릿과 맛있는 것을 먹은 것처럼 뇌가 반짝하고 좋아지는 그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눈을 많이 항상 마주치고 소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 눈 보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인식신경과학자 크누트 캠프 박사님이 8명의 남녀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40명의 사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면으로 눈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사진과 측면 사진을 또는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진을 봤는데 정면으로 보고 있는 사진을 볼 때 그 똑같이 뇌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고 측면으로 보고 있거나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그 뇌 보상 중추가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여러분이 뭔가 소통된다는 느낌이 약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통할 때 바라보면서 하실 거죠? 예, 눈과 눈을 키스하시고 눈과 눈을 뽀뽀하시고 예. 그리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인간을 포함해서 등뼈가 있는 동물이 이제 단독 활동보다 팀 활동을 더 좋아한다. 팀 활동을 할 때 뇌가 더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인간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집단으로 존재하는 것을 좋아하고 집단으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상호작용과 지능의 발달 보겠습니다. 인간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능도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이런 영장류가 물론 협력, 대립 이런 걸 거듭하면서 이제 지능이 계속해서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협력만으로가 아니라 협력하다가 대립하다가 또 협력하다가 대립하다가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점점 좋아지는 발전된 단계로 가면서 지능이 계속 개발이 됩니다. 그 집단적으로 함께 이렇게 개는 있잖아요. 그 개가 고양이는 주로 혼자 있잖아요. 독립적인 고양이보다 뇌의 크기도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포유 동물이 고립적인 포유 동물보다 또 두뇌도 크고 두뇌의 능력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 40명의 뇌를 스캔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우리 뇌 중에 생각뇌가 아까 뇌 앞에 전두엽이라고 했잖아요. 전두엽이 큰 참가자가 정신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친구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생활에서 협력, 조율 그런 걸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상호작용하고 그래서 사회적 기술도 더 늘어나서 그쪽 부분의 지능이 더 발달했다. 이렇게 이 연구진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과 대립 두 가지만을 연구했을 때는 협력할 때 신경망 구조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 상호작용을 해서 인공지능 용량 관계를 조사를 했는데 협력할 때 신경망이 더 커지고 대립할 때 신경망이 더 작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협력할 때 더 활성화된다고 보이는 거죠. 예. 다음은 이타성과 뇌의 관계입니다. 그 이타성의 뇌 영역에 대해서 듀크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요. 붉은 털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털 원숭이들에게 컴퓨터 게임을 가르쳐주고 게임에서 이기면 주스를 주는데 이 주스를 자신은 먹을 수 없고 타인을 주거나 자신은 먹을 수 없지만 안 주거나 이렇게 한 거예요. 타인을 이기면 타인에게 그 주스를 주거나 아니면 안 주거나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안 주는 것으로 선택하는 원숭이도 있었겠죠. 근데 그 타 원숭이 또는 타인에게 그 주스를 주는 것을 선택한 원숭이의 뇌에 활성화되는 영역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숭이에서도 이렇게 타인에게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뇌의 한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활발해진다고 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겠죠. 우리도 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예전에 연구한 조사가 있었어요. 그때 가장 행복한 그룹이 뭐 직위가 높고 명예가 높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봉사하는 그룹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봉사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뭔가를 해주는 나누어주고 해주는 이타성이잖아요. 그 이타성이 높은 집단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뇌에서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네. 물론 다윈은 적자 생존의 이론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수한 것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물론 이기적이잖아요. 자, 우리 그룹이 있고 저 그룹이 있어요. 그럼 우리 그룹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것도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크게 우리나라가 있고 다른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이기적인 거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기심에서 이타성이 나온다.